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문자로 돌아와서 황제가 동양 역사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하면 그 인물의 이름자에도 그러한 것들이 뭔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요게 이제 이 황자를 들여다보는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황제는 요 황을 쓰고 황제라고 쓰고, 황제라고 하니까 삼왕오제의 요 황제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황제니까 아마 그 시대의 황제였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황이라고 하는 글자는 황제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진시황의 황에 들어가서 제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후대이기 때문에 이 황제와 지금 이 황제는 서로 다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황제의 이름자 황을 고대에는 이렇게 썼다. 제가 지금 여러 개의 그 황자를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매우 그 이상한 글자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다 같지도 않고 뭔지 모를 글자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글자 중에서 이제 황의 특성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글자가 이 글자입니다. 황자는 이 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원래의 모양으로 다시 설명을 하면, 다시 표시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글자의 의미는 요게 새을자입니다. 새을.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하는 요 을자를 큰 새을,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을자인데 반대로 뒤집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작은 새을. 이게 큰 새, 작은 새. 자, 아직은 뭔 말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큰 새와 작은 새를 모아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만들면 저 글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이끼야가 됩니다. 이 야자. 이게 이 야자의 원래 모습이 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모양은 큰 새와 작은 새를 합쳐서 묶어 놓은 모양. 자, 이 글자가 나타내려는 건 뭘까요? 그래서 이런 글자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옛 고문자를 이제 탐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새을은 그 모계제 사이에서 큰 부인을 뜻합니다. 큰 부인. 그리고 요것은 작은 부인. 지금도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 도련님이라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도련님의 뜻은 대리님. 대리님은 데리고 간 님. 그러니까 그 삼촌이 장가들 때에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요 데리고 가는 어린 그 사내 아이를 우리가 대리님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도련님이라고 하죠. 이게 남자가 그러하듯 여자도 그렇게 짝을 지어서 한 그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 이제 모계 사이에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때의 큰 부인을 나타내는 게 요 큰 새을, 작은 부인을 나타낼 때 이 작은 새을. 그리고 이 두 여성을 이렇게 결합해 놓은 요 글자를 지금은 이제 이끼야라고 해서 마치 무슨 돌에 끼는 이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데, 원래는 이게 여음야, 여성의 그 음부를 뜻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여음야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두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씨방을 뜻해요. 자, 이 글자, 그래서 이 글자 속에는 두 명의 여성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따라서 이 황자 위에 있는 요 글자는 이게 두 명의 여성을 뜻합니다. 요것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명의 여성. 자, 황제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쓰면서, 이름을 만들면서 두 명의 여인을 머리 위에다 올렸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계를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황제를 일컬어서 이전에 사서에서는 어떤 기록들에서는 이런 말들을 써요. 토덕왕이다. 토덕이 뭘까요? 어떤 그 소호씨는 금의 덕이 있어서 서방을 차지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뭔가 알 수 없는 기록들이 나오죠. 그 동서남북을 이제 각각 그 일컬을 때 이게 덕을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토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를 말합니다. 대지. 그리고 대지의 특성은 여성이잖아요. 대지는 씨를 뿌리면 그 씨를 품어 안고 있다가 거기서 싹을 틔워내는 이 대지, 땅. 그것이 여성의 덕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해서 토해내기까지. 그런 것이 이제 땅과 여성을 같이 보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토덕왕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의 황자 속에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인의 덕으로 뭔가 모종의 권위를 가졌다면 권위, 그 다음에 사회 정치적 입지, 지도자로서의 입지가 있다면 그 입지는 바로 이 여성의 덕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가 신자를 이렇게 쓰는데 요 가운데 내려 그은 기둥을 이렇게 시옷자로 써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 황자는 지금 아래에 있는 요 부분은 바로 이 신자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중앙이라고 할 때 중자, 앙자를 가운데 중, 가운데 양 같이 씁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일자와 사람 인자의 이 두 개의 글자가 같은 의미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사례예요. 자, 이렇듯 황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이 표시는 신농시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인데 신농시의 신과 관련된 그 두 여인의 덕으로 왕이 된 사람. 그래서 토덕왕이라고 하고 저 황자가 황제의 이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우리한테 말해줘요. 사마천은 동양 역사의 처음 시작이 황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문자학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는 두 명의 여인의 덕으로 왕이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황제의 배경은 어디에서 기원했겠어요? 황제의 두 부인. 그럼 황제의 두 부인이 누구냐? 이것만 알면 황제의 모든 권위는 그 여인의 집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역사의 새로운 사마천의 사기에서 말하는 그거 위에 또 다른 뭔가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암시해주는 뭔가 그런 것들을 여기 황자에서는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자. 자, 이 하자는 나라 이름이에요. 자, 개인의 이름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이름도 중요한데 나라 이름은 더 중요하겠죠. 뭔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나라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이 하라고 하는 나라는 사마천이 사기에서 말하는 동양 역사에 맨 처음 등장하는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면 나라 이름에도 뭔가 그런 첫 번째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그런데 이 글자 하의 옛 글자들 한번 보세요. 요 위에 있는 것은 자자라고 보면 됩니다. 자자. 여기서 말하자면 자자라고 볼 수 있고 요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전에 보았던 손의 모양입니다. 손. 그 다음에 요것은 발의 모양. 자, 저기서 그 하라고 하는 나라가 동양 역사에 맨 처음 등장하는 나라다. 따라서 하라고 하는 나라 이름에는 뭔가 맨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문자에서 보면 하라는 문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미 이런 문자들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자에서도 이게 역사적으로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하면, 자, 역사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드리면 역사는 문자와 더불어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문자가 있으면 역사고 문자가 없으면 선사다. 자, 이런 기준을 하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첫 번째 인물의 이름자다. 그러면은 그 이름자를 문자학으로도 뭔가 첫 번째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황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런 글자가 먼저 지금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문자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야 이런 글자를 가져다가 황제라는 황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가 뭘 읽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문자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그 살아있는 증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려면 뭔가 맨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라의 역사의 시작은 반드시 문자와 더불어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 이 글자에도 뭔가 처음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기호가 됐든지 문양이 됐든지 뭔가 처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글자 한번 보세요. 이미 이 글자가 만들어지려면 이런 여기서 표현한 것만으로도 5개의 글자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져다가 결합해서 지금 이 글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처음 나라 이름 하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문자는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그 황제의 이전의 역사가 있다. 하나라 이전의 역사가 있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불가피하게 황제를 앞에 두었을지 모르지만 그 앞에 해당되는 어떤 그 인물과 역사가 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암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 고문자에서 발견되는 동이족과 화하족의 상호 교류, 상호 결합, 결혼 동맹, 이런 것을 지금 이게 나타내주는 이게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어떤 개개인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두 집안이 결혼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문자학 측면에서 찾아내서 그것을 재구성한 표예요. 자, 매우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음으로써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실존이 드러나는 것이고 명확하게 발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상호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개인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그 집단의 공동체적 관계를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보시기에는 매우 복잡하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선이 2줄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1212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모계제 사위 중에서도 푸나르와라고 하는 모계제 특성을 가진 그런 모계제가 있는데, 그 엥겔스나 모건의 그 고대 사위의 그 연구에 따르면 어느 집단이든지 역사 발전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푸나르와 그 모계 사유를 거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정론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고대 사회에서도 바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지금 우리의 뿌리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1212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푸나르와 모계 사유의 특성인 2명의 남편과 2명의 부인이 공동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이제 이게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농씨의 큰 부인이 낳은 딸은 황제의 작은 부인이 되고, 그리고 신농씨의 작은 부인이 낳은 딸은 소호 금천씨의 큰 부인이 되고, 또 반대로 황제의 큰 부인이 낳은 딸은 신농씨의 작은 부인이 되고, 작은 부인이 낳은 딸은 희와 주씨의 큰 부인이 되고. 자, 뭔가 매우 복잡하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서로 사위이면서 장인이 됩니다. 또 이 황제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농씨도 사위고 그 아들인 희와 주씨도 사위예요. 여기는 부자관이지만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둘이 다 사위예요, 사위. 또 마찬가지예요. 신농씨 입장에서 보면 황제와 소호 금천씨가 사위예요. 자, 매우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그 사위 장인을 이렇게 분류한다면 매우 복잡하고 뭔가 아주 이상하게 보이죠. 자, 이것을 본 공자님께서, 공자는 이제 부계 사회에
유교의 그런 이론을 세운 정점에 있는 분이잖아요. 가부장제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공자님에게 있어서, 보려고 하는 공자님에게 있어서 이런 관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용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동양의 역사가 고대의 이런 교차해서 결혼하는 푸나루와 모계 사이의 이런 특성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당시로서는 대폭 칼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계 사유의 흔적을 부계 사유의 관점에서 정리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동양의 고전들이에요. 따라서 얼마나 많은 칼질들이 가해졌겠는가를 우리가 이제 짐작하고 이런 이제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자, 이 표시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많은 고대에 관련된 그 기록들, 역사 기록들을 어떻게 다시 봐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단적인 그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위 장인의 관계가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의 혈통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그냥 혈통 그대로예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 신릉계와 황제계가 이렇게 교차해서 결혼을 했다. 이것이 부사년에 보는 이하 동서설과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사서들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대부분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면 여기서는 이렇게 혈연 관계로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아까 이제 드린 말씀입니다. 헤로도토스를 역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화사의 아버지는 사마천이다. 자, 우리가 고대에 있는 사실들에 대해서 100% 명확하게 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어떻게든 하나의 역사의 체제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헤로도투스가 마찬가지고 사마천이 그랬던 것처럼 뭔가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적어도 편견이든 또는 오해든 간에 이렇게 하나의 역사로 정립을 해 놓으면 그걸 통해서 그 종족의 이제 이 뼈대가 서는데, 과연 우리 한민족사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가? 여기서는 우리가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 우리 역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인물을 하나 배출하지 못했죠? 뭔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사마천은 황제가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할 수 없지만 황제를 첫 번째 인물로 해서 역사의 체계를 세웠어요. 하라고 하는 나라가 첫 번째 역사라고 할 수 없지만 하 나라를 중심으로 첫 번째 역사라고 체제를 세웠어요. 그렇게 세우고 나니까 모든 공들이 동양 문명의 기원이 황제로 귀속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진화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그 뿌리 역사로 알고 거기에다가 온갖 옷들을 입혀서 화려하게 지금 자기 역사를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죠? 자,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이면 이제 저희 역사 이 강좌를 이제 마칠 예정인데, 그때 한 번 더 거론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사실, 진실 자체 하나를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는 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인물이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런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자, 사기와 한당구기. 사기는 어쨌든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사기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뭔가 기록이 전혀 정말 없는 건가 하고 봤더니, 제가 볼 때는 한당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당구기는 이렇게 5종류의 책이 묶여져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도 태백일사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태백일사는 일십당 이맥 선생이 저술을 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내용의 첫머리가 삼신오제 본기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은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삼신오제 본기. 뭐가 떠오르죠? 사기의 저술 방법이었던 본기. 오제 본기. 본기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도 본기라고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십당 이믹 선생은 이분이 사기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역사를 쓰면서 그 첫머리에 오제 본기를 갖다 썼다. 그런데 오제 본기를 오제만 먼저 내세운 게 아니라 삼신을 그 머리에다 두었다. 그러면 지금 이맥 선생은 삼신이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 다음에 뭐 이 사기의 오제 본기를 본떴든 아니든 제가 볼 때는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체제가 비슷하잖아요. 사기의 본기 체제와 이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 한국본기, 시시본기 이런 그 분류가 매우 흡사하다. 그렇다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오히려 일십당 이맥 선생의 그 어떤 의식이 저는 여기서 더 빛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흉내를 냈다고 해서 그게 이 평가절하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적어도 사기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각을 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일십당 이맥 선생을 정말 이렇게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환단고기에 이런 태백일사 중에 이런 편제는 사마천의 사기와 비견할 만하다. 그리고 삼신오제 본기를 봤더니 첫머리에 삼신이 나와요. 삼신상제. 그 다음에 이건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온갖 세수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제가 처제에 말씀드렸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셋이다.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셋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시해 놓은 것이 우리 역사책 태백일사밖에 없습니다. 태백일사는 온통 셋의 공연장이에요. 셋의 향연이에요. 그래서 이런 셋을 보는 그런 안목을 갖지 않으면은 이런 가치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저는 이제 재밌는 거 하나를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각 지역마다 삼노라는 걸 두었다는 거예요. 삼노는 세 분의 이제 어른을 말하는데 이 삼노를 삼사라고도 했대요. 그런데 그 세 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진 덕을 가진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 요 세 분을 마을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모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나세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뭔가를 시도한다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를 고려하라.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어진 덕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능하게 할 뒷받침, 재물을 가진 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덕이 있고 재물이 바르게 어긋나지 않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리 판단이 가능한 최소한의 이 세 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태백일사 삼신오제 본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제가 나옵니다. 오제. 환인, 환웅, 포희, 치우, 왕검.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이름들과 사마천의 사기에서 말하는 오제와 뭐 겹치는 인물이 지금 하나도 없죠. 이것은 이제 사마천이라는 인물의 사관, 그 다음에 이맥 선생의 사관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분들을 이렇게 넣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 환인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이 뭔지, 환웅의 이름이 뭔지, 이건 누구고, 이건 누군지, 이걸 이제 조금 더 알아내야 될 그런 이제 숙제가 있다고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도경전 본문에는 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 한단고기를 그냥 읽는다면 뭐 그냥 읽고 넘어갈 만한 그런 글귀지만, 특별히 이 글귀를 가져온 것은 이런 글귀 속에 담겨져 있는 철학, 신념,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첫 구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유사,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유생, 생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있으면 생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먼저 선언을 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겨나는 것이 있다. 생겨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으면 반드시 말이 있다. 말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있다. 자, 이제 이 글귀를 여러분 우리 각각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나는 죽으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믿습니까? 생겨남으로 반드시 이름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름이 있음으로써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서는 지금 그 언행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언행일치 됩니까? 만약에 현실만 생각한다면 저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생이 있다는 것도 저걸 내가 믿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들 이렇게 선언적으로 할 수 있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이게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늘을 아는 사람이어야 말을 하면은 반드시 행위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이런 글귀를 보면서 느껴야 됩니다. 자,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싹이 있고, 싹이 있으면 반드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쓸모가 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풀들, 나무들, 식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각각 어떤 형태로든지 열매가 있죠? 그런데 뭡니까?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우리가 버리는 것이 너무 많지만, 자, 이런 글귀를 남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하늘이 준 거라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이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저 열매는 쓸모가 있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준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고, 어떻게? 반드시.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밝음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반드시 보는 것이 있고, 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공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들은 모두 하늘에 공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런 철학을 가진 분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 이것은, 이런 글귀는 저런 글귀를 남긴 사람들이 하늘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글귀를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편하게 읽고 이렇게 가지만 이런 글귀를 남긴 사람들은 하늘 사람이라는 이 글귀를 남긴 사람들이 하늘 사람들이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이런 분들입니다.